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서울 서울문화아카데미, 포항 일월문화아카데미, 울산의 울산문화아카데미, 영주의 문화와 사람들, 회원들 다 잘 계셨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점점 더 유행하니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필사 이정길 선생님이 모든 걸 세팅해 줘가지고 저는 쉽게 생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찬영 사무국장님께서 저녁에 오셔가지고 또 삼겹살 파티까지 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도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 강의의 내용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현재까지는 잘 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제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잘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1929년 대공황 때부터 계속 경제 위기가 있어 왔는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929년도부터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에서부터 일본의 버블 붕괴, 그 다음에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2012년에 일어난 유럽재정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위기를 통해서 뭘 이해하려고 그런가 하면 금융을 알려고 그래요. 왜 금융을 알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실 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기업에 한 30년 근무하고 난 뒤에 퇴직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되게 다 바라죠. 그런데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퇴직을 탁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가난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다녔다 하더라도 30년 근무하고 난 뒤에 딱 생활하려면 생활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는 건데요. 바로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글자 모르는 거죠. 글자 모르는 걸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문맹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 문맹입니다. 만약에 문맹은 글자는 몰라도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의 문맹이 되면요, 항상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에 대해서 다 가르쳐요. 영국 같으면요, 11세에서 16세의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한테 펀드를 의무 가입하도록 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 미국 같은 데도요,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대치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민들한테 금융이 뭐란 걸 알려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모르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캐나다도 초중고의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교육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이해 못하는 순위를 매기는데 143개국 중에 우리가 77등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나 가봉보다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일본도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도 금융 잘 모릅니다. 중국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금융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금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금융교육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12세 때 성인식이 이루어집니다. 남자는 1년 늦게 13살 때 성인식이 이루어져요. 성인식을 할 때에 이제 그 부모들은 그 애들한테 돈을 줘요. 돈도 적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5만 불 정도를 줘요. 대체로 한 5,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이 돈을 주면서 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주식 사는 방법, 채권 사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대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 20대가 되면은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통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10억 이상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회사를 차릴까? 이것도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경영에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놨더니만 금융교육에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유태인들한테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왜 어린애들한테 금융교육을 안 시키는가 하면은 혹시 돈만 나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도 그런 생각해요. 혹시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돈만 아는 애들, 돈만 아는 괴물을 기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이제 유태인 애들한테는 저금통을 3개를 줘요. 3개를 줘가지고 3개 중에 하나, 3분의 1,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써라. 또 하나 3분의 1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써라. 또 다른 3분의 1은 다른 사람들한테 써라.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남들을 위해서 써라. 이걸 굉장히 강조해줘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보다가는 청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무소의 삶이 좋은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지 내가 돈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삼성의 주식을 샀어요. 삼성의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이 알아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갖다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는 거는 내가 자본주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소득자가 되지 말고 자산소득자가 되는데 자산소득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계속 주식을 사모은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사모은다든가 하면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자식 교육, 유대인들 보면요,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이제, 미국 가면은 미국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있고 연방준비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과 똑같아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요,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된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이해하려면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는 사람인데 폴 볼커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연준 의장들은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만 한 52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살아요. 근데 얼마 안 되죠. 인구 비중으로 하면 한 1.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상원의원의 전체 15%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언론계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금융계의 거의 중요한 직위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폴 볼커 외에 그린스펀 들어보셨죠? 그린스펀도 유대인이요. 여기 루빈, 이 사람은 이제 루빈 재무, 클린턴 때에 루빈 재무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연준 의장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IMF 터졌을 때 클린턴이 4명의 중요한 인물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그때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연준의장 4명이 이제 같이 회의하는데 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부 유태인들인데 이 유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국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IMF 체제로 가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유태인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 다음 벤 버냉키라는 사람도 유태인이요. 그 다음 여기 누군가 하면 제닛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자 최초로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연준 의장도 중요하지만은 재무부 장관이 지금은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금융정책으로서는 한계가 돼버렸어요. 근데 재무부에서 재정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재무부 장관 지명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노동정책가요. 노동자한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고용이다.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재무부 장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룸버그 회장도 유태인인데 이 브룸버그 우리 그냥 브룸버그가 무슨 일인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집권했었는데 브룸버그에서 모든 금융계 최고의 엘리트를 길러낸 데가 브룸버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가 돼가지고 돈만 드는 곳에 다 따라 들어가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 사람은 매년 30년 동안 수익을 60% 수익을 내요. 어떻게 해요? 한 투기, 이게 이제 헤지펀드가 돼가지고 돈 있는 곳에는 달려가가지고 뭐 영국 같은 것도 막 파산시키면서까지 돈을 막 법니다. 한국 IMF 때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돈 끌어가요.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계의 중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태인들이에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그 배경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다 파생된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도 역시 유태인들입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위기로 본 경제사를 보는 겁니다. 보는데 순서는 이래요. 먼저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71년도에 닉슨이 배째라 하는 게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일본의 버블과 그 붕괴, 버블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떻게 붕괴했는데 이걸 잘못 처리해요. 잘못 처리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잃어버린 25년인데 사사 오입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베노미스까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뭔가 하면 이게 동아시아 외환위기인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1997년에 일어난 한국의 외환위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들어보셨죠? 그죠?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일어나거든요. 요거 다섯 번째가 되고, 여섯 번째 중국의 외환위기가 2015년, 2016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의 40%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외환위기, 중국의 문제는 별도로 떼어넣어서 내년 3월 달에 교육할 때 한 6번에 걸쳐서 다시 중국 문제는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 위기인데요.
경제 위기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경제 공황인데 이게 대공황하고 코로나19에서 일어난 공황하고는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 금융위기는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위기 2007년에 일어난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일본의 버블 붕괴하고는 성격이 비슷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막 빌려가지고 주식 막 사고 부동산 막 사가지고 버블을 키워서 빵 터뜨린 게 이게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 일어나면서 은행이 붕괴가 됩니다. 이 금융위기요. 은행이 붕괴되는 게 금융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외환 위기인데요. 동아시아 외환 위기는 요거는 달러가 부족해서 그래요.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건데 요거는 달러만 꼽아주면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인데요. 그리스 재정 위기죠. 그죠? 이 재정 위기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재정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리스는 모르겠다. 뱉져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전부 다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요. 은행 문제로 귀결돼요. 금융 위기로 귀결됩니다. 왜 금융 위기로 귀결되는가 하면요. 이제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피가 몸으로 흘러내려요. 경제는 사람의 피에 해당되는 게 돈입니다. 돈이고 심장에 해당되는 게 금융기관이 은행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심장이 약하면 피가 제대로 안 돌아서 맨 밑에부터 썩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은행이 잘못되면 돈이 안 흐르게 돼요. 돈이 안 흐르게 되면 경제가 파탄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로 결론되는 것은 금융위기가 돼요. 그래서 금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물론 조금 개입했지만은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는 생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소비는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생산이 막 돼서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수출을 막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호황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요. 여기에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해가지고 자동차가 쫙 만들어져요.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컨베어 벨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니까 돈이 적게 들어요.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멋있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전자 제품, 세탁기 등등, 영화, 음악 등등 모든 게 만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다 팔려나가요. 그래서 이때가 미국에서 최대 호황이 됩니다. 최대 호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넘쳐나면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나쁜 일이 재밌으니까. 어떤 일요?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또 술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섹스가 따라가고. 또 섹스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마약 섹스 하면은 더 좋대요. 그래서 술, 섹스, 마약의 광란의 시대이면서 무법의 시대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엄청나게 재미 좋잖아요. 재미 좋은데 너무 무법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희한하게 1920년에 금주령이 내려집니다. 술 못 만들고 술 못 마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술도 막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게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는 이 사람들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술 안 마시겠어요?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셔. 어떻게 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술 못 마시고 상류층, 그러니까 상류층이나 특권층, 이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부유층의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금주법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하는데, 인간을 또 악마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밀주하잖아요. 이 가마의 술을 만들어서 가마에 팔아야 돼요. 보통 사람 못 합니다. 이건 마피아 조직. 마피아 조직에서 알카포네가 큰 돈을 벌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호황이니까
올라가. 주식하고 올라가는 거는 주식하고 여자 스커트만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버블이 탁 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버블이 나중에 빵 터지는데, 사실은 버블이 빵 터질 때까지, 버블이 이제 우리 계속 이제 버블이 나올 거거든요. 대공황 때도 버블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본의 버블이 1991년도에 터지거든요. 1991년도 터질 때까지 일본 사람들은 버블인 줄 몰랐어요. 터질 줄 몰랐어. 예. 그다음 미국도 1929년도까지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막 사고 부동산 사니까 버블이 엄청 들어가는데 버블인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때도 부동산에 버블이 엄청 낍니다. 엄청 끼는데도 그게 버블인 줄 몰라요. 근데 살기는 엄청 좋아. 그래서 붕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장밋빛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장밋빛. 살기가 엄청나게 좋다, 돈이 넘쳐난다, 이때가 바로 붕괴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예, 항상 지금 이 장밋빛 시대다 생각하면은, 버블이 곧 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 문제입니다. 빈부격차 문제인데, 빈부가 이제 그럼 그림표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0.1%, 상위 0.1%, 얼마 안 되죠, 인구. 얼마 안 되는데, 미국의 소득의 약 25%를 가져가요. 0.1%가. 그 다음에 하위 90%는 15.7%의 소득밖에 없어요. 엄청난 차이 나죠, 그죠? 이게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상위 90%가 전체 소득의 50%밖에 못 가져가요. 10%가 50% 가져갑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경제 위기, 버블이 붕괴된다라 그래요. 버블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이 그 비슷한데요. 10%가 전체의 90%가 죠. 90%. 예, 나머지 50%.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때 미국 사람들의 최저 생활비가요, 1,800불이 돼야 되는데, 1년에. 노동자들은 1,500불밖에 안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자들은. 그 다음에 농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민들, 원래 미국은요,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하느라고 농산물이 부족하니까 미국 농산물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각국에다 농사 지으니까 미국의 농산물이 남아도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나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데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볼까요? 근데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돈으로만 주식이나 부동산 사면 괜찮아요. 무조건 빚을 냅니다. 이걸 이제 빚 내는 걸 유식하게 뭐라는가 하면 레버리지 투자라 그래요. 빚 내서 투자한다면 남들이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유식하게 은행 같은 데 가보세요. 은행이나 지금 가면 레버리지 투자 하실랍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 가면 빚 내서 투자 하실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내한테 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은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면 신용 좋은 사람은 은행 가면 돈 빌릴 수 있거든요. 저는 원래 88년도부터 증권 주식 했어요. 벌써 하면 33년쯤 되는데, 내가 포스코 다닐 때 외환은행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포스코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신용으로 융자해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억 이상 돼요. 1억 이상 됩니다. 1억 이상 되는 돈을 빌리고 증권회사 가면은 거기에 1.5배를 더 빌려줘요. 3천만 원이면 4,500만 더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내 돈 하나도 없이
7,500만으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했는데 불안해서 안 돼요. 불안해서. 그래서 빨리 팔아 지금 손 내보고 갚았는데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젊은 애들이 영혼을 끌어서까지 빚을 내 가지고 집 사고 지금 주택 산 거 아니에요. 미국 그 주식도 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 테슬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됐어요. 이때 1929년도 대공황 이전에 뭐 주식만 샀다 그러면 따따부리니까, 집을 샀다 그러면 따따부리니까 모든 사람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식이 폭등합니다. 집값도 폭등해요. 그런데 50% 이상의 노동자와 농부들은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져 버렸어요.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졌죠.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근데 이제 이때 어빙 피시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어빙 피시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무슨 소리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가 상승이 장기 지속 가능한 고원지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하면서 자기도 빚을 내서 주식을 왕창 샀습니다. 왕창 샀는데, 그러니까 위기가 뭐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장밋빛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29년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해버려요. 폭락해서 이 어빙 피셔는 쪽박을 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0억 원을 벌였는데 대공황 빚을 내서 벌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쪽박을 차고 빚쟁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장가를 잘해가지고 제가해서 돈을 줘가지고 뭐 교수도 하고 다 해요. 이런데 이제 상류층들은 이래요. 근데 대공황은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요. 10월 24일 날 금은목요일에 주식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10월 24일 폭락을 해버려요.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대공황 발생 원인이 뭐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원인이 뭔가 하면요. 빈부격차라 그랬습니다. 왜 빈부격차가 대공황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부나 노동자 50% 이상 되는 사람은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돈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먹고 자고 하는데 의식주 외에는 살 돈이 없습니다. 살 돈이 없고, 그 다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하루에 밥을 뭐 10그릇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자동차를 뭐 3대씩 4대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한 대 사고 뭐 구두도 뭐 한 켤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돈이 엄청나 많은데 살아가는 데는 돈이 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안 쓰이잖아요. 나머지 돈은 뭐예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가는가 하면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팍 뛰고, 그 다음에 공장은 사람이 사줘야지.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네.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이 폐쇄가 돼요. 생산은요. 생산은 그 당시에 호황이었잖아요. 호황이 되니까 계속 호황일 줄 알고 공장을 막 지어가지고 생산을 왕창 늘려나는데 소득 격차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놔도 살림이 없네. 살림이 없으니까 공장이 폐쇄가 돼요. 공장이 폐쇄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실직해버리네. 실직하니까 또 살 돈이 없어. 살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공장 또 폐쇄시켜버리네. 그래서 공장이 올스톱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 격차, 그래서 경제에서요. 소득 격차는 너무 심한 소득 격차는 공황을 불러온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를 맞은 우리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대공황에 비슷한 소득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로 전락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눠주는 빵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면요. 이 센트럴 파크 후보비,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죠? 미국의 뉴욕 가면은 중심지에 센트럴 파크라는 멋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대공황 때는요, 이 공원에 뭐가 설치되는가 하면요, 텐트나 판자촌이 만들어져요. 텐트나 판자촌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우리는 텐트나 판자촌이 만들어질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공황 때는 아닙니다. 대공황 때는요, 여기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면요, 의사, 변호사, 사장 등 자산가들이 이쪽으로 쫓겨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거예요. 돈이, 그것도 지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빚을 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요, 은행 가면 빚도 안 내줍니다. 항상 은행은 돈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려다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대폭락을 해버렸거든. 주식이 얼마나 폭락한 줄 아십니까? 주식이 88%, 88.88%, 거의 90%, 90%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만원짜리 주식이 얼마 됐어요? 한 100원쯤 됐지. 완전 폭락했으니까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센트럴 파크에 여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대공황 때요. 그런데요. 2007년에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발생한 요번에 발생한 요번에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발생한 공황 같은 거요. 같았는데 텐트에, 이 자산가들이 텐트에 간 거 봤어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가 하면요. 이제 이 대공황하고 일본의 버블 붕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어요. 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걸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가거든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돼요. 두 개 다 버블 붕괴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버블 붕괴를 시키면은 자산이나 주식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이 불황은 굉장히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을 꺼줄 때는 절대로 급하게 끄면 안 된다. 바람을 살살 약간씩 빼가지고 버블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때, 이때까지 이렇게 해야 오랜 기간 불황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벤 버냉키가 탁 알았어요. 그래서 2007년에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버블, 물론 주식이 반까지 내려갔다가 탁 다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갑니다. 요번에도요. 요번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 주식이 원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2200에서 1000까지 내려가야 돼요. 1000 이하로. 대공황 같으면 500까지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갔잖아요. 안 내려가게 만들어요. 내려가면은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버블을 안 꺼뜨립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래요. 이 말은 서울의 강남부동산이 버블이 많이 끼었죠. 그죠? 뭐 집 한 채 20억 간다면 버블이 끼었지. 끼었는데 버블을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 절대 터뜨리지 않는다요. 우리는 집 없는 사람들은 버블 붕괴 그 강남에 20억짜리가 한 2억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집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2억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억 되면요. 나라가 절단납니다. 나라가 절단나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집값이 그래 되면 주식값도 똑같아요. 주식값도 지금 2,700 넘었죠. 2,700 넘었는데 주식값도 폭락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한 200이나 300 됐다. 대공황처럼 그러면요. 이거 일어나는데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 버냉키가 얘기한 게 버블은 절대로 급하게 끄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지금 버블이 좀 끼었죠. 지금 상태 버블이 좀 더 나중에 얘기해 버블이 좀 끼었습니다. 버블이 끼었는데 이
미국도 버블이 끼었죠. 왜 버블이 끼었어요? 코로나19에 의해서 실물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미국의 주가 지수가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버블이 낀 겁니다. 버블이 끼었지만은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벤 버냉키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버블을 꺼트리지 않는다. 버블을 깨지 않는다.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공황에서 배웠던 게 뭐냐? 버블은 쉽게 빨리 끄지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경제위기, 대공황 때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자산가들이 빈털 들이댔잖아요. 센트럴파크에 천막 치고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교수, 의사, 사장들, 돈 많은 사람들이 거지 됐거든. 거지 됐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위기 때는요, 돈 많은 사람들, 주식에 투자했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더 큰 돈을 벌었어요. 왜요? 주식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전에 2200인데 지금 2700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도 다우지수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또 훨씬 더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거기 투자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도 안 꺼지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이 울산이나 포항도 한 3억 가전 아파트가 2억 올라가서 5억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진 사람들, 주식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 안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지가 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중산층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점점점 돈이 많아져요. 이거 왜 그러냐? 중산층은 금융을 잘 몰라요. 돈 많은 사람은 금융에 바삭합니다. 이유는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그래프는 이게 연준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연준이 2013년에 하나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무슨 보고서인가 하면은, 지금, 미국 인구 전체 3%만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는 현상 유지하고 있고, 90%는요, 소득이나 자산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 그 연준이 연준이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3년 뒤인 2017년에 다시 나왔습니다. 2017년에 다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지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1%만 소득이 늘어난다. 나머지 9%는 재산이 적어지든가 비슷하든가 90%는 소득이 더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이 붕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붕괴가 터진 거잖아요. 그죠? 붕괴가 터질 때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빈털터리가 되더라. 이거 왜 그러냐?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후보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든 물건이 안 팔리네. 안 팔리는데 이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만든 물건이 자꾸 수입해 들어와요. 우리가 만든 물건도 안 팔리는데 외국서 물건이 들어오니까 더 안 팔리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보호무역해요. 보호무역. 무역 전쟁하는 거예요. 무역 전쟁 해가지고 일본이나 독일, 영국에서 만든 물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입 관세를 딱 때린 거예요. 얼마나? 59%. 최저 평균이 59%고 최고는 400%까지 때려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중국에 이제 수입 관세 때렸잖아요. 얼마 때렸어요? 25% 때린 거예요. 25% 때렸는데 이것도 잘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대공황 때는 59%, 최대 400% 때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짱구입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이 미국 물건 수입 못하게 해버려요. 수입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이 안 됩니다. 무역이 안 되니까 완전히 세계 전체가 공황으로 빠진 거예요. 원래 공황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왜 세계 전체가 다 공황이 되느냐? 그것은요, 미국이 무역전쟁,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공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대공황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무역전쟁하면은 전 세계가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는 건가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는가 하면요, 밸류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지금 이제 금융 그 유튜브 들어보면 맨날 밸류체인 그러거든요. 이 밸류체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밸류체인이 뭔가 하면 가치사슬이에요. 가치사슬, 우리 먹이사슬을 들어보셨죠? 먹이사슬에는 최고 위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아래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류체인에서도 최고로 높은 층이 있어요. 최고로 높은 층에서는 우리 산업에서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죠? 소비하는 사람이 최고로 높은 가치 사슬을 차지합니다. 이게 어디요? 미국입니다. 현재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은 현재 공장이 없습니다. 소비만 해요. 물론 무기나 뭐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 있지. 그렇지만 거의 공장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주로 소비만 해요. 소비만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은 그냥 달러하고 찍어내면 되거든. 잘라 찍어내서 그 돈으로 그냥 소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사슬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간 사슬이 뭔가 하면요, 제조업이요.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먼저 일본. 일본이 소재 부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소재를 일본이 삼성한테 줘요. 삼성한테 주면은 삼성은 뭘 만들까 하면요,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디로 수출해요?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요. 중국은 1년에 반도체 수입을 3천억 불 이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를 수출하면은 중국에서는 요거 반도체하고 기타 모든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소비재를 탁 만들어요. 소비재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가치 사슬에서는 누가 제일 높으냐? 중국이 제일 높아요. 중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낮아요. 가치 사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뭐라 했어요? 너 한국 보고 야, 너 부품 안 줘. 이거는 가치 사슬에 위배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일본만 손해납니다. 그래서 일본 손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맨 아래 가치 사슬이 뭔가 하면요, 원료 제공하는 나라예요. 이게 제일 핫발이에요. 제일 밑이요. 호주 같은 경우에 철강이나 석탄, 중동의 석유, 러시아는 원유나 가스 이런 데 제공하는 데가 원료인데 가치 사슬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치 사슬 중에 최고의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잖아요. 관세부가 딱 해버렸습니다. 딱 하니까 중국이 수출할 데가 없네. 수출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중국에 반도체 수출할 수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부품 수출할 수 없게 됐거든요. 없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도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이 좋다. 미국 좋다. 우리 안 받으면 우리는 내수를 하겠다. 왜요? 중국은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이니까 내수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내수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소재도 우리가 만들겠다. 반도체 한국이 만드는데 우리가 반도체 만들겠다. 그래서 청하윤이 만들었는데 이쁘도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까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밸류 체인이 끊어진 겁니다. 밸류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무역에 의해서 모든 무역의 60%가 감소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무역의 50% 이상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감소되면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20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중국을 막 때릴 때 되게 좋아했어. 미국이 한번 중국을 박살 내도록 다 바랐잖아요. 그래서 하웨이 때릴 때, 하웨이 때리면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이 동남아로 가고 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요, 2018년에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이 107조였습니다. 전체 순이익이 107조였어요. 107조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2,000조가 얼마를 버는가 하면 약 100조를 벌었어요. 100조를 버는데 이게 잘 버는 거냐 못 버는 거냐 뭘로 가지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퍼라는 게 있어요. PER. 퍼라는 게 있는데 이 퍼는 100분의 총액 2,000 하면은 얼마 나와요? 20이 나옵니다. 20. 이 퍼가 20이요. 퍼가 20이란 뜻은 이건 좀 전문적인 건데 그냥 이해해요. 퍼가 20이란 뜻은 내가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20분의 이제 100 하는 거거든요. 그럼 5가 나와요. 5%의 이익을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5% 이익. 여러분들은 사업할 때 기업을 운영해서 5% 이익 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5% 은행 이자가 뭐 정기 이자 한 1% 주나? 뭐 장기 채권 뭐 10년짜리 채권 해도 1%가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5%면 뭐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근데 2019년 무역 분쟁이 벌어졌던 2019년에는요. 107조가 52조로 반으로 꺾여버렸습니다. 반으로 꺾이면은 퍼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40으로 나와요. 40으로 나오면은 40분의 100 하면 2.5가 나와요. 2.5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2.5%의 이익이 나온다 이런 뜻이요. 2.5% 이익 나면은 여러분들은 기업 운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위험 무릅쓰고 누가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뭐 채권 사든가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2.5% 보고 기업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퍼가 40이면 이것은 기업이 바람이 든 겁니다.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근데 버블이 어떻게 생겼어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서 박살내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정말로 박살이 나면요. 50억도 안 되고 10억밖에 안 돼요. 10조. 50조, 10조 이래야 됩니다. 10조밖에 안 돼요. 10조밖에 안 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강남 아파트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요? 5억밖에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역, 이제 기분은 좋지만은, 트럼프가 중국 때릴 때 기분은 좋지만은, 우리나라 경제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 우리나라처럼 이 무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요, 무역 분쟁 일어나면은 박살 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밸류 체인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이 아까 얘기했죠, 그죠? 후보 대통령이 스무트 훈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무역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무역이 안 되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온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계속 밀어붙였으면은 아마도 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금리 문제인데요. 금리 이제 이 시간이 별로 이제 시간이 이거 오늘 다 도저히 뭐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대웅공항까지만 할게요.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문제인데 원래 이 경제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이제 미국이 버블이 바뀌어요. 버블이 바뀔 때 사실은 인상해야 됩니다. 금리를 높여줘야 돼요.
금리가 높으면은 주식 안 삽니다. 안 사요. 은행에 그냥 돈 맡겨놓지. 위험하게 말로 주식 사겠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뒤에 버블이 뻥 터졌습니다. 뻥 터지고 난 뒤에 주식이 약간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이걸 인상을 해버리네. 인상해야 될 걸. 이게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는요, 절대로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탐욕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말이 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인상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본의 버블 붕괴를 해결할 때도 일본이 버블 붕괴할 때 버블이 탁 일어나니까 금리 인상 딱 했어요. 인상하니까 이 버블이 막 팍 깨졌잖아. 팍 깨지니까 금리를 팍 낮췄어요. 팍 낮췄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금리를 딱 올리니까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35년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거요. 그래서 이 벤 버냉키도 이걸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절대로 금리 인상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네, 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7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을 때도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언제요? 2008년에 본격적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는데 6년 뒤인 2014년부터 금리를 올려요. 왜요? 금리 올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도 코로나19에서 공황이 발생했어요. 공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연준 의장의 입을 쳐다봐야 돼요. 항상 투자하는 분,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준 의장의 입을 쳐다봐야 됩니다. 무슨 입을 쳐다봐요? 저 연준 의장이 언제 금리 올릴까를 미리 얘기해줘요.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주식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잖아요.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2022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2022년 지금 2년 남았잖아요. 그죠? 2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요.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요. 인플레이션 문제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출발점은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되게 미국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몇 프로까지를 보는가 하면 2%로 봐요. 2%가 넘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2%에서 금리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평균 인플레 지수란 걸 내놔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게 원래 매년 2%여야 되는데 작년에 1%밖에 안 올랐거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릴 거 합치면은 평균 2%가 되려 그러면은 3%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3%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3%, 아마 2.5%까지는 금리를 안 올려요. 그 이상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인가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주식을 팔든가 집을 사든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린다 그랬지만은 그 조건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3% 이하일 경우에만 안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금리 안 올린다고 미리 얘기해 주느냐? 그 대공황 때 버블 때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버블 붕괴 때 금리 올렸다가 박살난 거거든요. 이걸 배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즈벨트가 딱 등장해요. 루즈벨트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조금 더 할게요. 이게 대공황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가 딱 등장해가지고 뉴딜 정책을 써요. 뉴딜이라는 게 뭐 카드를 바꾼다 이거. 무슨 카드를 바꿔요? 자본주의, 방임적 자본주의를
정부 주도 하에 자본주의로 바뀌겠다. 이게 수정 자본주의예요. 수정 자본주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공의료기관 있죠, 그죠? 뭐 도립병원, 시립병원, 공공의료기관도 있고, 의료보험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도 있고, 뭐 이런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체요. 이 사업체는 이익이 중심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모든 걸 제공해라.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것도 싸게 줘라. 일본은 민영화되어서 우리보다 전기가 한 서너 배 비싸요. 물값도요, 우리 굉장히 싼 겁니다. 일본은 민영화되어 가지고 이게 서너 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사회주의적인 제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세도 엄청나게 때리고, 법인세도 90% 때리고, 소득세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돈 있는 사람 돈 뺏어가지고 뭘 하느냐? 공공사업을 전개해요. 다리도 넣고, 발전소도 후보 발전소 생기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뭔가 하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에 의해서 드디어 정책을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모든 금융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은행에서부터 시작돼요. 은행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왜요? 은행이 돈을 막 빌려줬거든요. 막 빌려줬어요. 얼마나 많이 빌려줬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요, LTV, 그러니까 자산이 만약 1억이면 1억 2천 내지 1억 5천까지 돈을 빌려줘. 일본도 똑같아요.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 은행이 부실하게 돼요. 은행이 파산되거든요. 은행이 파산되면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딱 은행을 딱 6일 동안 정지 딱 시켜가지고 은행 조사 다 해요. 다 해가지고 나쁜 은행 파산. 그리고 좀 좋은 은행은 공직자금 투입해가지고 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법을 만드는가 하면요. 그래서 스티글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원래 은행이라는 것은요. 은행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저축에 의해서 대출하는 데잖아요. 은행이 파산하면은 국민들 가난한 국민들의 돈을 못 주는 결과가 돼요. 그게 큰일 나거든요. 국민들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로 혁명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 스티글법을 만들어가지고 은행한테 뭐라는가 하면, 야, 은행 너희들은 앞으로 담보대출 해줄 때 LTV,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뭐 30%만 대출해라, 50%만 대출해라, 딱 규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채권 좋다. 채권 사는 건 좋은데 가장 신용 등급이 좋은 AAA, AAA, 그것만 사라. 이걸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행은 그걸로 운영을 해요. 운영하니까 은행이 안 크죠? 안 커져가지고 이게 언제 바뀌어지는가 하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 그레이스 스티글 법을 바꾸면서 좋다. 너희들은 좀 자유롭게 좀 위험한 것도 투자해라. 그래서 이게 문제 터진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레이스 스티글 법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미 공항은 발생해가지고 자산가들 다 파산됐어요. 파산됐지만은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금본위제였어요. 금이 있어야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못 찍어내면요. 경기가 절대 안 일어나. 지금도 코로나19 굉장히 큰 대공황력인데도 왜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는가 하면은 미국이 돈을 찍어서 막 뿌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 좀 뿌렸잖아요. 좀 적게 뿌렸지만. 일본도 돈 엄청 뿌린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공황 발생됐을 때 돈을 뿌리고 싶은데 이게 금이 있어야 돈을 찍네. 금본위제니까. 그래서 이때 금본위제 폐지합니다. 폐지하니까 사람들이 뭐 금을 몰라 그래. 금을 몰라 그러니까 법을 딱 만들어서 개인들은 금을 못 가지게 법을 만듭니다. 법도 굉장히 엄해요. 금 가지고 있는 놈은 10년 이하 징역. 벌금도 억대 단위, 벌금도 엄청나게 때리니까 일반인들은 금을 못 가지고 전부 다 은행에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본위제 폐지하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죠. 지금처럼.
지금처럼 미국 연준이 돈을 막 찍어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돈을 찍어서 뿌립니다. 뿌리면서 드디어 좀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경제가 33년부터 37년까지 연간 5% 성장을 쫙 해갑니다. 아, 드디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구나. 그래가지고 이때 연준 의장, 마리너 에클스라는 아주 뛰어난 연준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 연준 의장, 원래 연준 의장,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은행 총재거든요. 한국은행 총재인데 원래는 정부 산하에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마리너 에클스가 정부 산하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독립합니다. 정부만 안 들어요. 우리 제롬 파웰 연준 의장한테 트럼프가 금리 낮춰라. 아무리 낮춰도 제롬 파웰이 금리 안 낮췄어요. 왜요? 독립적이거든. 이걸 처음 누가 만드는 거면요, 마리너 에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독립을 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경제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금리를 탁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딱 올려버리니까 그만 다시 경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졌는데 꼬꾸라져가지고 이 더블 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거, 이게 더블 있잖아요. 더블 딥이 발생되면서 완전히 2차 세계대전까지 공황이 이어집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지만 대공황은 잃어버린 15년이요.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가 돈을 찍어서 뿌려야 되는데 찍어서 못 뿌렸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의해서 돈을 뿌렸죠. 돈을 뿌리는데 잘 안 돼. 안 되면 돈 더 뿌립니다. 더 뿌려요.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뿌려. 그 다음에 금리 올리면 큰일 난다는 거 배웠죠. 배웠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까지는 금리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때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공황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요, 세계 각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 초에 중립을 지키면서 군수물자를 엄청나게 술취하면서 또 호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황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황은 공급과잉, 공장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공장이 다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과잉이 해소된 거요. 그리고 온갖 데 공장이 다 부서지고 미국만 제대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총생산량은 세계에 50%였어요. 지금은 25%밖에 안 돼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가요. 전쟁이 이제 아무래도 연합국이 이길 것 같으니까 베튼 우즈에 착 모여가지고 우리 기축통화 정하자. 이렇게 기축통화를 정하는데 이건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니까 기축통화 정하는 거는 그에서부터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베튼 우즈 체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닉슨이 베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배째라, 탁님입니다. 배째라. 그렇게 닉슨 쇼크가 나와요. 닉슨 쇼크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올라가버려.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폴 볼커가 나가지고 금리를 19%까지 올려버려.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음 시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일본의 버블 붕괴 전까지 갈라 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 못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베튼 우주 체제부터 다음 시간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